안녕하십니까. 밀리터리 덕후 길동이가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 제 8탄은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가장 열심히 싸웠으면서도 어려운 지형적 여건인 황해도 해주 개성 땅은 물론 김일성이 뒤통수에 혹처럼 볼록 튀어나온 옹진반도에 일개 연대가 철옹성처럼 지키고 있는데 북한군은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옹진반도는 심장 속에 대못이 박혀있는 듯 하기도 하고, 요즘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끝까지 알박기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땅이 바로 옹진반도입니다. 어쩌면 목에 생선 가시가 아주 깊게 박힌 것 같은 그런 지형이 바로 옹진반도일 것입니다. 복잡한 옹진반도는 일사단장의 부대가 아닌 육군본부 직속의 17년대가 알박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로 일사단이 맡고 있는 방어선에서 어마어마하게 넓다는 것입니다. 백선여부 일사단은 서쪽으로는 청단, 연산, 백천, 개성을 거쳐 고랑포와 적성까지 무려 70km, 거의 200리 가까운 넓은 지역을 맡아서 압도적인 북한군과 맞대며 우리 영토, 우리의 38선을 지켜야 하는 일사단이야말로 요즘 말로 개고생하면서 지키다 엉뚱한 사건으로 할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었으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먼저 숨막히는 일사단의 철수작전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엉뚱한 사건이란 한강다리 폭발을 한 사건이지요. 6월 28일 새벽 2시 30분에 한강다리가 폭파됐다는 소식과 함께 17년대와 백선엽 대령의 일사단은 피눈물을 쏟으며 중서부 지역에서는 최고의 곡창제대를 포기하며 철수해야 했다니까요. 군사적 용어로는 철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신에 의한 자발적 철수와 강압에 의한, 즉 타의에 의한 철수 작전이 있는데, 옹진반도를 포함한 개성지역이 일사단이 임진강을 건너서 자발적 철수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말이나 되겠습니까? 게임도 안 되는 우리 대한민국 전력으로 두세 배나 많은 병력과 탱크를 포함한 압도적인 전투장비를 앞세운 북한군을 막아내며 버티고 있는데, 그 땅 얼마 전 김여정의 지시로, 얼마 전에 김여정이가 지시한 우리 대한민국 민국을 협박하면서 개성공단을 폭파했던 곳, 송악산이 지척해 보이고 고구려의 역사가 숨쉬는 우리의 황금별판을 내어주고 자발적인 철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육사단이 춘천 방어선 철수와 함께 스스로 철수했던 위대한 전투를 했던 것이 바로 일사단과 육사단 방어지역입니다. 이런 전쟁의 저자, 이런 전쟁이라는 책을 쓴 저자 페렌 바로크라는 사람은 이곳의 우리 일사단과 육사단의 철수는 자발적인 철수가 아닌 패배한 것이라고 호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철수 과정의 오폭은 정말 개고생이 아니라 개피를 보면서 한순간에 일사단 철수 병력이 사기를 꺾어버리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먹먹한 사건입니다. 미군의 오키나와 공군이 여의도 병장에 날아와서 쌍발 제트기로 우리 군의 철수를 엄호한다면서 지원 사격을 하긴 했는데, 후퇴하는 우리 한국인과 민간이 뒤엉켜 행주나라를 건네려고 바글바글거리는 것을 폭격했으니 그 참상, 아비규환은 상상할 수도 없는 대참사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페렌바크가 쓴 이런 전쟁을 보면 6월 25일 한국군 인사기록 카드에는 9만 8천 명이고, 또 우리도 최초의 전투 인원을 보고 집계했을 때에 약 10만 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었는데, 며칠 후에 춘천지구에서 후퇴한 육사단과 동해안 지역의 8사단 병력까지 합해가지고 5만 4천 명, 전군에 살아있는 병력이 겨우 5만 4천 명이
되기도 했다는데, 이것은 정말 불과 3일 만에 반수 이상의 병력이 손실을 본 것으로 보아 우리 군이 주장하는 그 자의한 철수가 아니라 한국군의 대패 때문에 강화부에 철수한 것이라고 이 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옹진반도의 6번 직할 17년대는 어떻게 싸우다 어떻게 철수했을까요? 한마디로 기통차게 잘 싸웠습니다. 이때 17년대장은 백선엽 1사단장의 친동생으로 백인엽 씨입니다. 둘이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다고 그래요. 야, 동생아, 다른 데는 다 무너져도 너와 내가 지키는 우리 이 땅만큼은 옹진반도와 송악산을 둘러싼 옛 고구려의 터전을 단 한 치도 김일성에게 내어주지 말자. 동생은 또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예, 형님, 죽어도 저는 여기서 죽을 각오로 싸우겠습니다. 몇 번이고 다짐을 하고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그래요. 백인엽 연대장은 후에 육군 중장으로 퇴역해서 선인학원 이사장까지도 했습니다마는 전장터에서 꽃피운 형제에는 남달리 찐했던 것 같습니다. 백인엽 대령의 해고담은 이러했습니다. 22일부터 적이 우리 연대 전면에 집결하기 시작해서 육군본부에서 즉각 보고를 해달라고 해서 보고를 했답니다. 23일과 24일에도 적의 이동 상황이 북한으로 육안으로도 똑똑히 볼 수 있어서 적정을 보고했는데 곧 그냥 밀고 내릴 것 같다는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상급부대에서는 보고만 받았지 아무런 조치를 안 했어요. 너무 답답해서 인접의 형사단인, 즉 다시 말해서 백선엽 대령이 지휘했던 1사단에 적정을 알려달라고 몇 번이나 무전으로 연락을 했답니다. 백두산, 여기는 한라산인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적정을 좀 말해줘라, 알려달라. 백두산, 여기는 백두산, 여기 한라산인데 목이 터져나오고 형사단을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던 무전기가 아니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백인엽 대령의 증언에 의하면 압도적인 전력이 열세에도 불구하고 그 연대는 정말 잘 싸웠다고 합니다. 17년대는 탄약, 병력 등을 재보고 받지도 못하면서 하루 반 이상을 피 터지도록 단 한 채의 땅도 내어주지 않고 싸우는데 결국엔 오후쯤엔 탄약이 바닥나서 이미 북한군이 옹진 시내까지 밀고 들어와서 연평도를 거쳐 인천으로 철수하기 시작했답니다. 할 수 없이 연평도를 거쳐서 야, 각자 도상하면서 인천까지 철수해라 해가지고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이야기입니까? 백인엽 대령은 야간에는 적군들이 우세한 병력과 화력으로 공격해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독일 대전차군단의 사막의 애우 롬멜 장군이 야간에는 수없이 전차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요즘도 딱정벌레라고 애칭을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자동차 있잖아요. 조그만 자동차. 그것을 엄청나게 많이 불러들여가지고 라이트를 켜고 밤새도록 돌렸다고 그래요. 연합군의 공격을 지연시켰다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나중에 그 후일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만은 백인엽 대령도 철수를 위해서 지원됐던 자동차 몇 대를 덩케르트 축소 단처럼 덩케르트 작전은 독일에서 일어났던 이 전투 아닙니까? 헤드라이트를 환하게 켜가지고 부포항에서부터 전선까지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간에 좌우측에다 뻥뻥 차는 안 다치게 81mm 박격포를 쏴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평소에 저녁 때는 적들이 어김없이 공격이 왔는데 그날 저녁은 적들도 쫄았는지 야간 공격을 못 해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일찍 새벽부터 17년대는 주력부대들을 철수시켜서 약 70%를 무사히 철수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백이점 대령은 우리 땅을 철수를 포기하고 철수할 수밖에 없었던 책임을 지고 몇 번이고 자결을 하려고 그랬답니다. 그 옆에 있던 포병, 그 포대장 박인호 소령하고 마침 또 해안가에 작전하기 때문에 해병대에도 일부 파견된 부대가 있었는데 해병대장 한승영 소령의 거센 만류를 뭐 여기서 뭐 자살하면 자기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겨야죠 하면서 전쟁터로 같이 끌고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디선가 끌고 온 그 조각배를 타고 27일에야 연평대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패배식이 짙었겠습니까? 잘 지키던 땅을 내주고 스스로 철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소식을 들은 신성모 국방부 장관이 6번 직할부대 17년대가 이렇게 어렵게 해체가 돼서 철수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에 해군 참모총장이 됐습니다마는 한명수 소령이 정장으로 있는 해군 경비정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다시 살아가지고 당진으로 철수를 해가지고 다시 수원까지 또 걸어 올라왔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17년대를 수습해서 나중에 백인엽 연대장이 인원을 파악해보니까 전사 28명, 자그마치 철수하면서 실종이 285명이나 되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전투를 잘 보존해서 철수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실제로 방어도 잘했는데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전부 다 병사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실종이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겠어요. 자, 이제 백선엽 대령의 1사단의 분투, 혈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성방면에 포진했던 전성호 대령의 12연대는 불리한 지형적 여건과 적의 협공을 받고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사가 전쟁사를 쓰는 필자입니다. 로이 E. 애플먼이 쓴 책이 있어요. 그 책 이름은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에는 이런 책이 있는데 12연대는 개성과 연안 지역에서 대부분 전사하거나 포로가 되었으며 사단사령부에는 2개 중대 정도의 병력만 보고되었다고 기술한 것을 보면 12연대의 피해야말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다라고 이 책에 기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사단의 분투, 혈투 상황을 말한다면은 사단장의 제1특명은 진지를 구축하라 였습니다. 진지를 구축하라. 1사단장 백선엽 대령은 금방 뭔 일이 터질 것 같은 예측을 했던 것 같아요. 부임 이후부터 진지공사에 엄청난 공을 들인 것 같습니다. 완벽한 진지 내에서 전투를 한다면은 초기 전투력 보전에 큰 힘이 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단장은 심지어는 그 인근에 있는 학교와 협조해서 중고등학생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6월 25일 적의 남침이 시작이 됐는데 바로 그 전달은 5월 말까지 진지공사를 해서 완료를 했다고 그래요. 실제 이들 진지들은 적이 공격에 올 때 저지하는데 초기 전투에서 큰 힘이 되었다고 해요. 이 말은 백선엽 대령 한 이야기가 아니고 당시 종군 기자를 했던 최기덕 씨가 증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선엽 대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임진강 다리를 폭파하라. 안되면 맨몸으로 적의 탱크를 폭파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성공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우선 서울 침략이 돼 있고 방어선이 와야 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자발적인 철수를 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1사단 11연대와 12연대가 고랑포 일대를 잘 지키고 있었는데 2개 중대만이 겨우 임진강을 건너가서 후퇴할 수 있었는데 나머지 주력 부대는 임진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더 많이 건너게 하려고 좀 기다리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군이 우리 아군의 꼬리를 물고 바로바로 따라오고 있었답니다. 너무 촉박한 상황 속에 사단장이 인민강 다리를 빨리 폭파하라고 명령을 했는데도 결국 적이 바짝 붙어 있어서 폭발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후회스럽게 백선엽 장군이 이야기를 해요. 이 괴물같이 밀고 내려오는 적의 탱크를 폭파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1사단 병사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소수 부대에서 예하 부대에서 자력으로 착오해가지고 고선홍 폭발물과 폭약, 수류탄을 들고 적의 탱크 뒤로 올라가서 포탑 뚜껑을 열고 폭탄을 까놓거나 육탄 공격을 감행했다고 그래요.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병사들은 적의 탱크를 향해 폭약 주머니를 들고 뛰어 들어가기도 했고, 어떤 병사들은 결사적으로 탱크 위로 올라가 망치와 도끼로 포탑에 담고 있는 열쇠를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그놈들이 있던 탱크 안으로 그 수류탄을 까놓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본 뒤에 따라온 전차들이 기관총으로 쏴댔으니까 그래서 언제 냈겠어요? 그 사람들도 우리 병사들 다 죽었겠죠. 이런 행동들은 사실상 자살행위였으며 병사들이 용맹성으로 몇 대의 탱크는 파괴됐지만 나중에 보니까 약 100여 명의 우리 병사들이 100명 정도 우리 병사들이 길바닥에 너부러져 다 죽어 있더랍니다. 상상만 해도 지금 생각해도 70년이 지난 지금도 생각해도 정말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갓 20살의 젊은 청춘을 나라에 지키는 일에 망설임 없이 바치고 사라졌으니 말입니다. 반면 1사단 내에서 전장터에서 상급자들의 명령에 불복한 하사관들도 있었으니 정말 이들은 사전에 사상 검증도 없이 한국군으로 편입해서 내부 교란을 획책하기도 했던 자들이라고 그래요. 28일 오후 3시쯤에 수도가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고 1사단 내 말단 부대들도 게릴라제이냐, 여기서 죽는 옥새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후퇴를 해야 하느냐, 이런 걸 놓고 알가알부 토론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 심각한 상황을 보고 연대본부 중대장 박구준 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야, 전부 다 집합! 빨리 빨리! 했는데도 저 멀리 한 30m 밖에 있는 하상아들 3명이 써가지고 깔깔 웃으면서도 손가락질까지 하면서, 야, 이런 바보들, 나라가 망했는데 무슨 집합이냐? 야, 이 전부 집합하고 이제 하지 말아라, 이 바보들아. 집합은 너희들 전부 다 개죽임 당한다. 이렇게 막 하고 막 비웃더랍니다. 병사들은 하상아들 말을 듣고 바로 위에서 자기들을 지휘할 간부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집합을 않더랍니다. 이때 박준희가 30m 밖에 서 있는 이 하사관들이 비웃던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권총으로 쏴가지고 3명을 전부 다 현장에서 직결 처분을 해버렸답니다. 바로 총으로 쏴 주겠다는 말이죠. 그런 결기를 보이며 박준희가 다시 한번 또 집합! 이러도 집합 안 할래! 하니까 병사들이 집합을 다 하더랍니다. 박준희가 어떻게 했냐고요? 적이 몰려오니까 박준희는 이런 병사들을 데리고 전장터에 나가서 선두에 서가지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다가 전장에서 장렬히 파란 조국의 하늘을 그리면서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또 1사단 내에서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장교들이 또 자결을 했어요. 그것도 고급 장교들도 아니에요. 물론 17연대장도 현장에서 자결을 하려고 그러는데 주변에는 참모 장교들이 반대해서 결국은 자결을 못했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아주 초급 장교들이 13년대의 수색소대장 김호소위, 이 사람은 봉일천에서 적의 공격을 받았는데 연대 본부 요원의 후퇴를 연대 본부 요원들이 막 이제 여리저리 이리 펴고 저리 펴고 막 놀란 노루새끼들처럼 막 들판을 뛰어다니고 막 어디로 갈지를 모를 거 아닙니까? 왜? 지휘자들이 없으니까. 다 와야 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이 김모 소위가
자진해서 엄호사격을 해가지고 전부 다 이 병사들이 무사히 후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나서 다른 장교들과 함께 행주산성 쪽으로 후퇴 오다가 서울이 함락돼 버렸다. 누구한테? 김일성의 북괴군들한테. 너무나 비통해하며 김호소의 본인과 김홍주 소위, 그 다음에 이름은 그 책에 보니까 안 밝혀졌습니다만은 고모, 고씨 성을 가진 고중에 함께 현장에서 총으로 자결해 죽었습니다. 이처럼 일사단은 한강다리 조기 폭파로 철수, 즉 퇴로가 차단되어서 부대는 여기저기 뿔뿔 흩어졌고 부대원들은 병아리떼들이 하늘을 빙빙 나르면서 언제 채갈지 모르는 솔개들을 피해가면서 이리저리 몰려다니듯이 패배의식 때문에 한강다리를 건너다가 수많은 병사들이 참 죽기도 했다고 그래요. 일사단의 철수와 축성령 방어를 하다 밀려나온 우리 군의 한강 도하 문제는 다음 편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나라가 있어야 나도 있고 우리 가족도 있다는 개전 초기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은 6.25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 정도는 두려워하지 않고 거의 맨몸으로 적 탱크에 맞서 싸웠습니다. 적 기관총에 맞서 싸웠습니다. 적 포병에 맞서 싸웠습니다. 뭐 가지고? 자기 소총 아니면 맨주먹과 수류탄으로 싸웠습니다. 이런 것을 보며 길동이는 여기서 무거운 마음을 가눌 길 없이 8탄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구독 신청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방송을 하는데 길동이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파이팅 합시다.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 마음이 새로워 거뜬히 총을 메고 나서는 아침 눈 들어 눈을 들어 앞을 보면서 물도 맑고 산도 고운 이 강산 위